오늘 왜 말할 때 왜 고개를 이렇게 씹었느냐. 자, 월간 정세현 6호로 발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근데 세상 바뀌었다고 소개하는 순서가 바뀌네. 예. 그런 것보다 그 장관님 먼저 소개를 하면요. 오픈이 길어져가지고 뒤에 한참 기다리셔서 짧게 먼저 하시는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 맞죠? 그런 흉계가 있었구만. 관계가 있었구나. 자, 어쨌건 지금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계속 매달 하면서 언제나 그날이 오나 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린 느낌이에요. 5년을 다 기다리지 않고 2년을 더 앞당겨서 물론 이제 시작이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는 그게 온 느낌이어서 특히 이제 그 열기가 식을까봐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에 월간 정세현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잘 하셨습니다. 예, 중요한 사건인데. 자, 아무튼 소감만 말씀드려볼게요. 세상이 바뀐 소감만 간단히 한번. 아이고 6개월 동안 진짜 6월 동안 내가 이 절벽 끝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6개월 동안에 숙면을 못 취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무의식적으로 요즘은 내가 깊은 잠을 잡니다. 아, 진짜요? 어. 야, 아버지 젊으시네. 네? 아버지 젊으셔요. 젊은 사람이 숙면을 하나? 늙은 사람이 숙면을 하지. 아니, 그렇습니까? 자는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체가 건강하시니까 잘 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번에 내란 때 계속 새벽에 깨셨다는 것이 이제 해소가 됐고. 근데 벌써 남북관계도 촉발을 들쳤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아버지도 이제 잘 주무신다고 하니까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우리 많은 대다수 이제 국민들처럼 조마조마하게 이제 우리가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네. 예, 잘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 마당에 진짜 국민들 좀 덜 걱정시키고 좀 안전하게 이 국가를 잘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따 먼저 다뤄야 될 게 그 확성기 방송 중단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온 조치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랐죠. 예, 제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적인 판단에 이제 뭐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굉장히 첫 출발이 저는 굉장히 좋다. 아주 잘한 결정이다. 그래서 아주 뭐 10점 만점에 저는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외교적 정무적으로 조금 판단을 느리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한일 관계 같은 경우는 즉각 취임하자마자 니들 무릎 꿇어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죠. 남북 관계는 취임하자마자 이게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면 공약을 바로 지키는 이만큼 여긴 가치가 있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게다가 또 확성기 틀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 그 전 정부에 있어서는 어떤 해결도 못하고 그냥 계속 뭐 귀신 소리가 나니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북쪽에서 날라오는 아니 그러니까 부사를 정확히 써야 돼. 못하고 아니 안 했지. 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란과 연동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려고 했던 행위라고 우리는 그 그렇지. 나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를 벌려주기를 바라고 지금 그걸 했는데 군사 분야 합의서도 뭐 효력 정지 이 방식으로 사실상 북한의 전면 파기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 틀고 뭐 하면서 북한이 이를 벌려주기를 바랐는데 벌려주면은 그걸 핑계대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호응을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러나 지난번에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 내는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내부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지금 북한은 지금 다른데 정신 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 채널 이제 빨리 복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확성기 방송은 중단이 됐는데 전화는 안 받는다. 여기 이런 보도까지는 나와요. 당연히 안 받겠죠. 이 관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보세요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예,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동서에서 표류하다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탈북도 아니고 뭐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려면은 결국은 판문점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취임을 못해서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빨리 국회 청문회를 끝내고 장관의 취임을 하면은 판문점 그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판문점 연락 그 채널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네. 연락사무소 직원들이 대개 이제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바로 전화 돌리면은 저쪽에서 필요할 때는 받고 그다음에 또 4시 퇴근할 때 내일 또 봅시다 하고 또 그 전화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매일 그렇게 했지.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 이 표류한 북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언론에 띄우고 그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언론에 띄우고 전화 걸면 아마 받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야 말에 물꼬를 트는 거지. 그렇네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져와서 북한과 대화의 선을 다시 이으려고 그 재료로 쓰이고 있다. 밑바깔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저는 이게 표류하고 있는 이거 표류된 그 북한 주민을 돌려보낼 때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우리 정부가 요란하게 뭐 보이지 말고 저는 조용히 그냥 시에 베풀듯 하지 말라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 판문점에 기자들을 막 들어오게 해서 사진 찍게 사진 찍지 말고 그냥 그야말로 드라이하게.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연락 채널 통해서 연락해가지고 몇 시에 네. 가령 그 군사 분계선 중립국 감독위원회 옆이 가장 한 가운데예요. 뭐 거기서 만나가지고 넘겨준다든지 이런 절차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넘겨주고 나서 그 판문점 통일부의 연락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맨날 몇 시에 어느 지점에서 몇 명을 넘겨줬고 북쪽에서는 인수해 갔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일이 또 있으면은 상호 연락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그 정도면 돼요. 네, 네. 막 9시 뉴스에 8시 9시 뉴스에 나오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네, 네. 심지어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낼 때 마치 선물 꾸러미를 옆에 많이 손에 쥐게 해가지고 그 북측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 북측 넘어가는 순간 그게 다 뺏긴다는 소리가 또 있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부담을 주게끔 할 필요가 저는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인도주의 차원에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슬쩍 이렇게 주고 아이 여란 떨지 말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저는 북쪽 사람들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진짜 밀어내네. 네, 네.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 이쪽에서 그걸 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려보냈는데 그동안 여기서 이제 입고 지냈던 옷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계선 넘자마자 다 벗어놓고 맞아요. 이 팬티하고 러닝샷으로 차림으로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카메라로 찍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네. 조용하게 하면은 로키로 하면은 예, 예.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는데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점점 그 단수를 올려나가야지 처음부터 요란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 회복이라고 할까? 이 조치를 아마 그것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G7 회의 끝나고 오늘 저녁에 예, 돌아옵니까? 예, 예. 안보실에서 그냥 대통령이 결정을 해도 되긴 될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 군사 분야 합의서 예. 그 효력을 1조 이항을 우리가 효력 정지시키니까 북한이 그 전면 그 파기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 효력을 회복시키겠다. 이건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범위 안에서 그 원칙 하에서 지금 이 말하자면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예. 9.19 군사합의 부분은 이따가 따로 한번 같이 한번 나눠 보시고요. 이게 지금 대북 전단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북 전단으로 자극하고 오물풍선 날라오게 하고 그리고 뭐 무인기 보내고 이 과정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이거를 하지 마 강력하게 지금 뭔가 하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또 탈북자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보내겠다. 요거를 지금 조선일보 등은 표현의 자유로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지금 뭐 경기도 같은 지자체도 그렇게 할 거고 또 뭐 파주 같은 데서도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고 문제는 이게 북한에 무슨 아부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접경지 주민들한테 피해받지 말라 뭐 이런 의도가 일단 먼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중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연쇄적인 조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취임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요 속도감 굉장하다고 느꼈거든요. 예. 저도 뭐 굉장히 뭐 잘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일부 이제 보수 성향의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삐라 전단지 보내려 하는 데서 뭐 표현의 자유 그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데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다 봅니다. 그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주민인데 그분들은 누가 보호를 해주냐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경기 북부 인천 광역시 북부 그다음에 강원도 북부 200만이 삽니다. 이른바 접경 지역에 200만 우리 국민들이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받아요. 여기서 확성기 이렇게 세게 보내면은 저쪽에서 이제 내용도 없는 이상한 뭐 소음 내지는 뭐 귀신 소리 비슷한 걸 내고 그래서 심야에 그거 들어보세요. 나 그거 보고 놀랐는데 국회 그러니까 그 강화도 주민인 여자분이 국방위원회적으로 와가지고 장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거 좀 네. 끊어달라고 그런 그 장면을 보고 저거 왜 정부는 저런 걸 보고도 그걸 중단을 안 시키나 말이야.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접경지에서 실제로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애쓰는데 막상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를 덜 주더라. 이건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내가 어느 유튜브 그 쇼츠에서 왔나? 장관 강화 쪽인가? 김문수 후보가 54%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뭐 46%가 몇 개 안 나오는 그랬다고 해서 참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 대복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그렇게 그 요지부동인가? 오히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북쪽과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런 쪽으로 정책을 끌고 갈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한테 표를 줬다는 건 굉장히 좀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요. 굉장히 아쉬운 뭐 예.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전단도 이제 사실상 거의 못하게 되겠죠. 예. 이게 법을 좀 살짝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바꿔야 됩니다. 그 대북 확성기 방송.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에서도 바로 화답이 왔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쪽에서도 잘 지내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야 우리 그냥 아예 그냥 없는 듯이 지내자 이런 의도가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뭐 두 국가론이라는 게 그 전제니까요. 서로 뭐 따로따로 잘 김여정이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신경 쓰지 말고 다 따로 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의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대북 확성기도 중단되고
이제 전단지 날리는 것도 이제 조만간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뭐 중단이 되면은 전 남북 간에는 뭐 굉장히 좀 느리겠지만은 기대보다는 좀 느리겠지만은 서서히 좀 해빙의 어떤 조짐이 저는 뭐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예. 북한이 우리나라 명칭을 최근에 뭐죠 괴뢰 남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예, 그냥 한국 뭐 이렇게 그냥 네네. 불렀다면서요. 예, 예. 정식 국가로 이제 자기들도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뭐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니들한테 별 관심 없어. 그냥 다른 나라 대하듯 할게. 이 스탠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9.19 군사합의 복원 이게 일단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2018년 9월 달에 9월 19일 날 별도로 이제 그 당시 우리 송영무 장관을 이제 대통령이 대동하고 이제 가셔가지고 북측의 인민무력상하고 그 군사분야 합의서를 서명하는 그런 그 장면을 이제 연출을 했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4km 이내 뭐 4km 이북 이남이 이북 그 군사 분계선부터 각각 4km 이내에서는 연대급 이상의 군사 훈련이나 이 군사 작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북한은 그전에 남북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호소를 할 때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남쪽에서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없는 살림에 그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당신네는 마음대로 석유를 쓰지만은 탱크도 움직이고 막 트럭도 움직이지만 우리는 1년에 남쪽에 1억 톤이 넘는 이제 기름을 사다 쓰면서 마음대로 쓰지만 북쪽은 100만 톤도 못 사다 쓰고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40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그 대응을 하다 보면 정말 참 죽을 지경이다. 그걸 안 하면은 그거를 고스란히 인민경제에 돌려 쓸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규모라도 줄여달라. 그러니까 그때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만들자고 할 때 북한이 선선히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러니까 국가의 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남쪽에서 군사적으로 그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훈련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그쪽으로 쓰지 않고 인민경제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저 사람들 예.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9.19 군사분야 앞에서 효력을 부활시키자는 입장을 우리가 표명을 하고 북한이 거기에 호응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각가지 이제 그 표류해온 사람들 올려보내고 하는 걸 조용하게, 네. 네, 조용하게. 저기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그때 옛날에 98년 비례회담 때 북쪽 대표단들이 했던 얘기지만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이 표류한 것은 배가 신통치 않아 가지고 표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약점이 노출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좀 북한의 체면을 고기지 않게 잘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보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남북관계 개선 자, 그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요 그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6.15 25주년 벌써 25주년 사진 한 번씩 볼게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정말 우리 결의 역사의 획기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역사에 남을 장면. 저렇게 해서 이제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장관님 혹시 저 자리에 계셨어요? 아니요, 나는 그때 수행은 못했어요. 나는 그때 이제 차관을 99년 5월달에 물러나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하고 방송국에 나가서 해설하고 있었지. 네.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14.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이고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붉은 카페트까지 깔아놓고 비행장까지 나오리라고는 여전히 몰랐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저 곤비하는 장면이고 상징적 장면들이고요. 이거 비교적 최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휴전선에서 저 남북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장면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도 뭐 비슷하게 북한에 가서 백두산도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네.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효과로서 실제로 그냥 만나서 이렇게 건배만 하던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야. 사실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갑자기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파괴해버리는 상황이 왔고. 아니 그러니까 장기 집권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북쪽에서 갖춰주기를 바라고 그 일을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와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쪽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동을 하던데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통일하자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전쟁 안 나게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도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이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했던 얘기가 바로 뭐 그러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평화가 경제다.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가 구축이 되면은 당장의 증권 시장에 뭐 코스닥 지수 그게 올라가잖아요. 빨간불이 켜지고. 그저 북한 쪽에서도 보도를 보니까 고위 간부가 한 말이 합니다. 평화 의지가 있다면 9.19 군사합의 복원될 수도.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장관? 지금 저쪽에서도 분위기 약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북한이 우리랑 싸울 여력도 없고. 난 지금 처음 듣는데 오늘 지금 그쪽에서 나왔어요? 어제 나온 보도예요. 그래요? 평화 그러면- 의지가 있다면 9.19 군사합의 복원될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문장이 조건절이 꼭 붙습니다. 뭐 있다면 영어처럼 if then 이렇게 나가는데 그 정도 나왔으면은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귀국해가지고 뭐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뭐 NSC든지 관계장관 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뭐 국무회의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 식으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문점 그 연락선을 통해 가지고 뭐 그 군사통신선도 있고 통일부 선도 있지만은 그건 군사통신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뭐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씩 소위 접근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남북 관계는 윤석열 정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윤석열 때도 이게 파기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어요? 아니 효력 정지.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아니 1조 2항의 효력 정지. 핵심적인 거지. 그랬더니 북쪽에서 이쪽의 의도를 더 알아채고 세게 받아 전면 그냥 파기선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효력을 부활한다고 하고 그리고 북측도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뭐 이 멘트를 달아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나왔다면은 이쪽에서 일을 벌려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참, 야, 그 사람들 자존심이 뭔지 그렇게. 그럼요. 예. 서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저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끼리 전쟁 없을 거야. 뭐 이것만 서로 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줘도.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4.17 정상회담 때 국회 차원에서 뭐 인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예를 들면 이것은 요구할 것 같은데 합의서 혹시나 정권이 바뀌어도 요거는 유지하자라고 하는 뭔가 국회 차원의 어떤 합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아니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합의를 이 조약으로 보면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아 가지고 밟아서 대통령이 이제 이 효력 발생을 선언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노태우 정부 시절이지만은 남북 기본합의서 92년 12월 13일 날 체결되고 그 이듬해 2월 15일 날 발효가 된 그 남북 기본합의서를 그때 그 노태우 정부가 북쪽에서 그걸 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김일성이죠 그 당시는 김일성 주석이 말하자면 효력 발생을 선언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는 야당 총재였을 텐데 이거 우리도 북한처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노태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효력 발생을 선언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이것은 남북 간의 이것은 그 합의서는 조약이라기보다는 신사협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갈 필요 없다고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선을 그어놔서 그 이후에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것을 국회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시작을. 지금 와서 갑자기 그걸 다시 국회로 끌고 간다는 것도 조금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약속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정권 바뀌면 또 니들 그럴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나올까 봐. 그러면은 그 국제관계로 한번 가보면요. 어제 뉴스를 보면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이라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너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어. 살려줄 테니까 자수해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하는 태도도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란은 아예 핵 개발을 못하게 하고 북한과는 이란처럼 대할지 아니면 예전에 못 이었던 선을 다시 이을지 어떻게들 보세요?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드려도 쳐도 쉽게 얘기해서 쳐도 핵무기를 가지고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돼요. 만만한 거지 쉽게 해서. 근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무슨 뉴클리어 파원이 무슨 뉴클리어 간추린이 하는 식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란을 대하는 태도고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협박을 해도 되지만은 이란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한테는 뒷배가 없어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라는 아주 든든한 세계 두 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좀 뒷배 역할하고 바로 좀 최근에도 공병대. 안보 회의에 서기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지금 6천 명을 파병해달라 해서 요청을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북러 관계가 그게 아주 시간이 갈수록 밀접해지는 관계로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다루기도 어렵고 또 김정은이 트럼프가 아무리 러브콜을 해도 쉽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러시아라는 훌륭한 후견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이란하고 이제 북한은 차이가 이란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핵보유국이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핵을 완전히 비핵화한다는 것은 아마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부분적으로 비핵화, 선조치, 동결 동결 협상이 이루어지지 이란은 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북한을 이렇게 타격을 한다 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투트랙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쇼맨십으로 네. 로켓맨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한국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은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뭔가 그 옛날 한미 워킹 그룹처럼 뭔가 이렇게 압박이 있을까요? 지금 그 한미 워킹 그룹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문제는 정부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남북 관계를 소위 조율이라는 미명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그걸 쉽게 뿌리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소위 외교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실용 외교를 하겠다. 나는 가치 외교 안 한다.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걸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아니 미국이 조금 난색을 표하거나 뭐 우리하고 협의하기 전에는 효력을 복원하는 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 아마 상당히 세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눈자리 봐서 다리 뻗는다고 그 쉽게 그렇게 통제를 강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응?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행여나 그런 좀 뭐 9.19 복원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뭐 이재명 정부의 큰 외교 가치가 뭡니까? 실용 외교 아닙니까? 그 국가 이익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따질 겁니다. 9.19 군사 복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런 압력이 어떤 간접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저 능히 이재명 정부가 잘 지혜롭게 저는 뭐 극복할 수 있고 그런 뭐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거라 봅니다. 사실 이 매국적 조중동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로부터 패싱을 당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켜서 마치 자주적인 외교를 못하게 만들고 남북관계도 못하게 할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을 본인들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과도 잘 지내면 불편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게 결국 국민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정치는 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라는 얘기를 즐겨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안보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 국민 여론이 들고 일어나죠. 뭐 하는 거예요, 미국 지금 자. 우리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해서 지금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 평화가 경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너무 이러면 안 돼 하는 식으로 나가면은 반미 감정이 일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 미국도 조심할 겁니다. 예. 그걸 일본이 그걸 잘해요. 말하자면 미국이 압력을 가해올 때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여론 핑계대고 여론이 이러는데 자꾸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면은 이 반미 일어나는데 그러면 미국이 압박을 걷어들이고 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약자의 공갈이라고 그러지. 예. 소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매국적 행위가 그런 거잖아요. 정권 타도 또는 정권을 위험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자꾸 매국적 메시지를 내므로써 민주 정권들에게 굉장히 위험을 주는 그런 상태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외교만 해도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죠. 예. 우리 내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소위 말하면 저 내란 세력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 바짝 붙어가지고 일본하고 잘 지내고 자 이렇게 해라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북한과는 저쪽 사람들은 좀 약간 극우 쪽으로 가면은 북한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북한을 깔아뭉개서 통일하자 이런 논리까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또 맥락상 조금 뭐 오늘 주제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외치는 내치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예, 그 내치를 굉장히 잘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치의 또 핵심이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그렇지. 예, 경제를 잘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내치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그 기본을 가지고 또 외치가 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경제 살리는 게 가장 큰 중심을 둬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외치가 내치의 뒷받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표현인데 바로 그 내치의 핵심은 여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치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고자 하는 외교안보 사안을 왜 미국은 왜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거야? 미국이 뭔데 이렇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 식으로 여론이 일어나는 거를 미국은 실은 두려워한다 이거야. 이번에 트럼프가 갑자기 G7에서 조기철수하고 그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국가들 길들이기 느낌이 있었어요. 나 만나려면 따라와.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보면 진짜 뭐 경찰 국가가 아니라 거의 깡패 국가 이런 느낌으로 가자마자 야 이란 니들 지금 니들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 자수해 이렇게 협박하고. 와. 그게 국제 무대에 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약간 반미적 느낌을 못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 한번 갔다가 굉장히 호되게 당했다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글쎄 미국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미국 안 가면 어떠냐는 식으로 큰 소리 쳤는데 미국 그때 그 처음 미국 갈 때 처음에 아마 저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 LA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서부로 내렸다가 들려서 워싱턴 쪽으로 들어갔는데 뭐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아우지 탄광에 뭐 6.25 때 잡혀가지고 아우지 탄광에 가 있었을 거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극과 극이지 진짜.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문제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시작전 그 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날 찾아오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건 지금까지 대단한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못 가져온 못 거잖아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2015년 연말까지로 미뤄놨어요. 맞아. 근데 이 박근혜 정부는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데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큰 업적은 2012년 4월 17일부로 6.25 전쟁 때 넘어간 한국군에 대한 미군 사령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는 걸로 합의를 했고 미국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G7 가서도 보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어떻게 회복했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서 올라갔죠.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측면을 이용해야 되는 게 외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한다면 이제 ne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마스터입니다. 아, 마스터예요. 자기 몫을 내야지. 역시 우리 장관님은 자주파.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 그룹 겁나게 싫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남북 관계를 확 질렀어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또 그런 우려도 있는 듯합니다. 위성약 그냥 안보실장이 아무래도 또 미국 전문가, 미국 통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니까 행여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잘 지혜롭게 네. 잘 극복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 언론에서 지금 뭐 이성락 실장은 동맹파, 이종석 그 원장은 이제 자주파 이렇게 가지고 뭐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어느 참모 한 사람한테 모든 결정권을 그 넘겨줄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직접 그야말로 만기 칠라면 하는 식으로 뭐 국정원장 얘기, 통일부 장관 얘기, 그다음에 안보실장 얘기, 국방부 장관 얘기 다 듣고 그리고 결정은 자기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 편 들고 저 때는 중국 편 들고 이때는 또 북한 편 들고 어느 식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실용 외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의지가 그리고 외교에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네네. 예. 여기서 이야기 좀만 더 나가 볼게요.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소위 두국가론을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꼭 굳이 우리 통일할 필요 있냐 이런 거고 사실 김정은의 입장은 확실하게 두국가론인 것 같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남북 왕래는 할 수 있대 남북한 사이에 통일하려고 노력하지 말자일 거고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5년 내내 이 김정일의 그러니까 두 국가론에 어떤 식으로 호응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망 좀 한번 근데 부탁드릴까요? 두국가로는 사실은 91년 10월 달에 우리가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을 하면서 실제로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엔 가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해 12월 13일 날 남북 기본 합의서를 그 체결했는데 그때 서명자의 그 이름이 뭐 직함이 뭐로 나오냐면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행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 국호를 썼다는 점에서 그건 국가 대 국가의 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가입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사실상 그 법적으로 두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 두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면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끌고 가자는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건너뛰어 가지고 세월이 흘러 가지고 작년 벌써 재작년 12월이 됐네요. 2013년 12월 달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월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과 북은 이미 이제 그 적대적 두 국가다. 교전 중에 있는 두 국가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두 국가인 것은 뭐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관계가 적대적이냐 평화적이냐 하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대적 두 국가라고 지금 선을 그었지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뭐 이 저 표류한 북한 주민들 돌려보내고 기본 군사 분야 합의서 발효시키고 그다음에 또 방송 중지하고 전단 살포 중지하고 하면서 관계가 개선되어 나가면 김정은이 아무리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그 관계가 적대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요. 예를 들면 완전한 자유왕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남북 사이에 이제 교류가 시작되고 뭔가 총성이 안 들리고 그 개성공단 처음 만들어질 때 북한 군대가 뒤로 후퇴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전선에 평화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판문점 통해서 왕래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럼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게 남북 간에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 조문을 불허했다고 그래서 뭐 욕을 바가지로 했었지. 험악하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95년에 5월 달에 북쪽에서 식량 부족을 호소하고 나서니까 국제사회에 우리가 먼저 6월 20일 날 쌀을 15만 톤 보내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쌀을 보내면서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이 그야말로 눈 녹듯이 녹는 것을 우리는 일선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난 햇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봐요. 난 이제 비료회담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4월 달에. 비료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의 눈초리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시작할 때의 소위 그 남북관계 개선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복귀를 해가면서 접근하면은 나는 다시 햇볕 정책 초기와 같은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정부가 너무 앞서 가니까 북한이 두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민간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선민후관. 선의후난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자. 선경후정 경제적인 지원 해주고 정치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다음에 선공후득 먼저 제공하고 그다음에 반대급부는 나중에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러시아에 지금 파병 저렇게 하는 것도 사실 거기서 좀 외화 좀 벌어야 돼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뭐 군사동맹이라고 해서 보내는 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월남 전쟁 때 우리가 파병했던 것 같이 소위 그 병사들의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군사기술도 지원받고 싶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 때문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자재도 부족하고 공장을 만들어도 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런 경제난을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하면은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그걸 활용하면은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이 서서히 그 남북 접촉의 면이 넓어지면서 정상회담으로까지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다시 답습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 독일이 통일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해로 시작돼서 통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하늘이 더운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장해왔던 남북 통일을 주장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멀리 와버린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죠.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남북 경제력 격차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 도표를 여기서 썼었는데 GDP 총액으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북한의 60배입니다. 1인당 소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인구가 두 배이기 때문에 이제 30분의 1로 떨어지지만은 어쨌건 30대 1의 경제력 격차 개인별로 그것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을 사실 자존심 상해해요. 응? 열등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대해서 아주 고압적으로 나오는 건 나는 그때마다 회담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지만은 저 고압적인 태도는 사실 열등의식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면서 경제난을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그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게 뒤로 잘 도와주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교류 왕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은 북한도 뭔 얘기는 척고 왜냐면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걸 어디까지 보세요?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남북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가 있잖아요. 실제로 휴전선 다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휴전선을 통해서 왕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나서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다시 식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그걸 경색시켜 놨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성화시키면서 한편으로 미국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도 그냥 선민 후관만 하지를 않고 미국으로 하여금 페리를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도록 해가지고 북일 수교, 북미 수교를 해주면은 핵을 포기하겠는가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그러고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핵을 포기하겠느냐 그랬더니 북한도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엔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페리 프로세스다 하는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그때 페리 장관은 덕담을 했죠. 이것은 페리 프로세스가 아니라 김대중 프로세스고 바로 임동원 프로세스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과 지금 특히 그때는 김대중 정부 때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는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김정은과 나는 가깝다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라도 김정은과 회담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좀 말하자면 추동을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되든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만들어주고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다 보면 결국 출범 후 2년 반쯤 됐나요? 2년 한 4개월 돼가지고 정상회담이 됐듯이 반환점을 넘을 시간쯤 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게다가 이게 덧붙여서 또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행여나 북한이 시도하려는 통미봉남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 봉남 포비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만 패싱하는 거. 나만 패싱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가지고 우리를 패싱하지 않을까 북한이 하는데 봉남 포비아를 저는 충분히 대수롭지 않게 저는 하고 하려면 해라. 북미 접촉, 북일 교섭 다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나갈 만큼 대한민국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보수 언론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나 해설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통미봉남 가지고 패싱당했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바로 직선으로 질러갈 수 없으면 돌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냥 개성 거쳐서 평양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은 좀 못 된단 말이야.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워싱턴을 돌아서 평양으로 들어가고
베이징을 돌아서 평양으로 들어가고 아주 결국은 남북이 정상회담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예. 자, 그 영구집권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통일을 반대한다고 전 비서실장 이야기하니까 막 공격하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정부의 역사와 전통 속의 일원이고 최소한 북한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고 그게 경제가 되는 그런 정부가 조만간 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어쨌건 오늘 방송은 좀 희망찬 얘기가 많아서 그렇구나. 지난달 기억 안 나세요? 얼마나 암울했던지 이게 언제나 세상이 바뀌나 했는데 네. 자, 좋은 세상이 왔다는 말씀. 진짜 새날이 왔어. 네, 그러니까요. 새날이 자, 왔어. 누군가는 뭐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이제 우울증에서 자, 벗어났습니다. 한번 웃으시고 예. 자, 이번 달 6월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